요즘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이 좀 많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지난 1월 5일 날 이스라엘 국회 그 크네세트에서 네게부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정착촌 마을을 위한 간접 사회 시설, 전기라든가 이 상하수도 이 파이프 설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사하는 허가를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베두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베두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그 아주 격렬한 데모를 하고 있다고요. 예, 첫 번째 그 이른바 전력법 통과에 대해서는 베두인 쪽에서는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극렬한 시위는 뭐 때문에 벌어졌냐? 네게부 사막 지역화에 대한 이제 녹지화 사업이라고, 사막 지역에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 녹지를 이제 우리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산림 녹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 공급 사업은 베두인족들이나 네게부 사막에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두 번째 녹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슈의 핵심 테마가 뭐냐면 베두인 지역을 사유지로 볼 거냐 공유지로 볼 거냐가 핵심 테마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녹지화 사업 반대의 근거는 이게 베두인 사유지가 공유지처럼 산림녹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우리 땅에 이스라엘 정부가 와서 거기다 나무를 심냐 이거죠? 예. 그리고 이 시행업자가 유대 국가기금이란 JNF에서 이제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산림녹화 사업을. 거기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해서 업무방해, 이른바 뭐 약간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거기서 막 서로 돌도 던지고. 왜 우리 사유지에 하느냐? 그러니까 법률적 쟁점은 뭐냐? 이게 공유지냐, 국가 소유냐, 사유지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전력법은 뭐냐? 이스라엘 그 국토개발법, 국토기본법상 국가시설이나 그 전력사업이 들어가려면 공유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상으로 네게부의 정착촌은 뭐냐면 불법 점유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불법 점유로 보고 있군요. 불법 점유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 간접시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바꾼 게 이번 전력법 통과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안은 베두인한테는 좋고 이스라엘 국민한테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도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거기에 뭐 인프라, 학교, 도로, 수도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도시 계획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불법 점유지인데 여기다 이걸 해버리면 기존 법이랑 이제 상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왜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걸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베네트 라피드 내각이 저기 람 정당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여기 또 람 정당이 또 관여가 됐군요. 람 정당의 최대 지지 세력이 네게부에 있거든요. 베두인족이에요. 그럼 그들의 이제 수건 사업은 뭐냐? 사회 간접 시설, 수도, 전력 이런 시설을 해달라. 근데 법상으로는 불법 점유지가 안 돼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걸 불법 점유지가 아닌 걸로 바꾸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 점유지에다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법으로. 그럼 기존 법이랑 상충이 되죠. 그럼 이게 뭘로 가든 어디로 가는 이제 중간 단계냐? 베두인 행정작지권 확보로 가는 이제 중간 단계예요. 자, 행정시설이 들어왔으므로 이거는 베두인의 합법적인 사유지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녹지화 사업을 반대하는 거야. 이거는 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공급 법안 통과 사막 그 녹화 재생 사업 반대는 결국에는 베두인의 자치권 인정하면서 거기에 있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법 체계를 이제 허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람 정파의 힘이 이제 실리는 거죠. 4석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좌지우지한 거죠. 이스라엘 국토의 약 70%가 광야예요. 그렇죠. 그 광야의 대부분이 또 네게부 지역이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베두인들, 저는 그 네게부 광야에 가서 이 베두인들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허벌판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저기서 어떻게 물도 없는데 저런 데서 살까 했더니 가보니까 다 거기 이렇게 중간에 광야 한복판에 파이프가 있더라고. 수도꼭지가 있어서 거기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살고 그러던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또 이런 녹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는 또 반대를 하고 굉장히 이 첨예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되는 게 베두인족의 행정작지권이 확보가 되면은 여기는 이제 해방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법에 접촉을 못 받아요.
침투할 수가 없어요. 치안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 무슨 불법 활동이 일어나도 이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욤의 이제 그 암논 로드 주필이 이제 제기한 문제인데 그 베두인족들이 우리처럼 현대 사회 문명국가의 그 구성원처럼 일부 일처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다처제를 할 경우에 이스라엘 법으로 시민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일종의 불법 거주자 혹은 불법 점유지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에서 약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특히 연금 혜택을 일부 다처제를 하면 막 나으니까 전부 다 연금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재정이 결국엔 파탄이 된다. 그러니까 재정 파탄, 그다음에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식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네기브 광야에 있는 베두인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당신네 소유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같은 건 있더니 그런 건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 양을 이렇게 뭐 한 100마리 풀어놓고 풀을 뜯다가 이 풀 다 뜯으면 옮겨가거든요. 그럼 옮겨가면 거기도 또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환경 파괴 문제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국토의 그 종합개발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 가을에 이제 봄에 이제 황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다 뜯어먹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내비둬가지고 이제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게 원래 그게 초장이었거든요. 중국도. 근데 그게 다 뜯어먹으니까 이제 사막화돼서 그 먼지가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또. 그러니까 이게 환경 파괴예요. 이건 대놓고. 그런데 이거를 내석에 불과한 라암 정파가 이거를 합의해주고 그다음에 연정 멤버인 메르츠 정당, 뭐 노동당도 다 합의를 해줬어요. 이 친환경 뭐 맨날 이만여면 친환경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또 합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 두 사태를 두고선 시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트 라암 내각이 또 반시온주의 반민주 폭거의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라면서 연일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베두인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파우다에 보면은 네게브 사막에 있는 그 베두인들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리 들고 이 양떼들 사이에서 이렇게 목가적으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아주 그냥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언론지의 칼럼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 칼럼에서 이게 이스라엘 하욤이라는 신문의 칼럼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가 약 698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940만 명인데 아랍 사람들 빼고 유대인들만 698명 정도로 보는데 이 중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940만 명 중에 약 73.9%가 유대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으로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그럼 뭘로 유대인의 유대 국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드네요. 예, 먼저 칼럼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시온주의라고 있는데 이 시온주의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시온주의란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국가 조립할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시온주의 노선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시죠.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뭐 인구 구성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73.9%가 이제 시온주의를 지지하고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비유대인 인구 중에서 이제 유대주의 노선, 그러니까 시온주의를 지지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80%가 친시온주의 노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스라엘 인구,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계인까지 다 합쳐도 63%예요. 친시온주의 노선
지지자들이. 또 관련 인구 통계학자가 이제 오랫동안 이거 연구를 해왔어요. 이제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 구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냐 했는데, 유대인 그 외부 출생 사망 추이,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인구 유입 등을 포함해도 여전히 유대 인구 다수 점유 추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각에서는 유대인 인구 감소세로 인해서 친팔레스타인 유화 정책 혹은 팔레스타인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왜? 유대인이 이제 마이너리티로 축소되기 때문에 주변국들 혹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계들하고 좀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국채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에서 나온 건데, 이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거는 틀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친팔레스타인, 친아랍 우리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시온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좌익 노선과 그 다음에 친아랍계, 그 다음에 기회주의 우파 세력들이 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온주의 공화국의 꿈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난번 4차 총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시온주의 좌파 세력과 중도 기회주의 세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네타냐후를 축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구 유권자 비중으로 보면은 소수파가 맞아요. 반시온주의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장악을 했느냐? 그 이른바 이스라엘에서 좌파라는 이제 인정한 유권자가 12%밖에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희 그 브레드 TV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좌파 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니, 왜 당신네들이 그 남의 나라에 대해서 좌파니 우파니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갈라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규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현지 칼라는 이제 워딩 그대로 따온 거고요. 이스라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본인들도 우리는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죠. 오히려 정확하게 하면은 우파를 내셔널리스트 캠프라고 그래요. 국가주의고 우파 보수 노선이고, 좌익 메르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표현을 하면 프로그레시브 진보죠. 근데 자꾸 이념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좀 시청자들께서 이제 거북하시다면, 이건 학술 용어예요. 정치 철학적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철학적 용어는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거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그 용어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 경제학처럼, 화학 주기표처럼. 그러니까 이건 학술 용어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게 누가 어떤 상대방을 뭐 이게 격화시킨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얘기라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용어도 용어지만 그걸 우리가 규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 이게 좌파 우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좌파 우파를 하면 어떤 정파를 얘기하는 건지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정파 이전에 노선에 관한 문제예요. 철학적 노선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낙인 찍기 용어로 해서 좌파 우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념이 없는 게 그 정파를 지지하는 노선과 철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좌익 정파들의 정책 그 노선은 뭐냐? 이스라엘 국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시온주의 노선을. 그게 좌파예요. 그리고 이른바 90년대부터 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진행됐던 이국가 해법, 이른바 오슬로 협정이죠.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을 실패한 시험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실패가 나오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좌파라고 인정한 유권자가 전체 12%예요. 근데 2018년에는 8%대로 추락합니다. 이건 유권자 베이스예요. 과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이건 정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8%로 추락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 좌파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인구 다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친시온주의, 그게 그들 표현으로는 보수 우파입니다. 이렇게 좁아지자 이제 인구 구성 유권자에서 이제 수가 줄이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가 정체성인 시온주의를 폐기하고, 이스라엘 아랍계, 서방 좌파, 이유 세력과 연대해서 이스라엘의 국신은 생존할 권리, 시온주의를 이제 대항하는 논리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그렇게 그 숫자가 10 몇 프로 정도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좌파 세력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그 총선에서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좌파 세력들은 학계 법조의 침투에서 이른바 진지전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진지전이라는 것도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은 뭐냐? 공산주의처럼 기동전, 그러니까 폭력 혁명이 아니라
장기전, 참호전, 지리멸리한 참호전에서 각 분야, 학계, 법조 이런 데 진출해서 좌익적 사상, 여기서 얘기한 좌익적 사상은 뭐냐면 반시온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사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로 치면 강당 좌파 교수들이 있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실패한 역사고 뭐 이런 민족주의 사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으로서 대학가에서 유행하고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 학계에도 강단 좌파 교수도 있습니다. 시온주의는 우리로 지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국가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건국되지 말았어야 될 국가다라고 그럼 얘기하고 살지 말아야지 이스라엘에서. 그게 이제 일반 상식인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논리를 하죠. 아카데미아에서 학술적으로 그럴듯하게 그걸 대학교 들어가면 그걸 가르쳐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 또 정치하고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데 왜 주사파가 유행합니까? 똑같은 논리죠. 왜 학교에서 그걸 계속 배우니까 습득해오고 그게 마치 민족이 우월한 민족 노선이 뭐 마치 대세인 양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강단 좌파 교수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이콧한 이론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많이 보이는 게 반유대주의 BDS 운동의 어떤 모태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계만 그러냐? 법조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과 영미의 반유대주의 단체의 후원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반유대주의 소송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러 관련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처벌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인권 탄압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소송, 이른바 그들 입장에서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거 펀드가 어디서 오느냐? 네트냐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17만 모아서 이렇게 리거 펀드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해외 좌파, EU,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반유대 대형 단체들이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돈을 질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실정법, 헌법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하마스에 대한 반테러법을 이제 집행하려고 하면 이건 인권 유린이다 얘기하고 이걸 받아가지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NGO 단체들이 뭐 이스라엘은 뭐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 이런 담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외신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진짜 팔레스타인 탄압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것만 보면은.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게 아니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짚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좀 해 주십시오. 아이고, 뭐 이스라엘 인구 얘기하다가 정체성 얘기도 나오고 정체성에서 이제 정권 얘기서부터 막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좌파들, 이스라엘의 좌파들 사회 문화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자, 이제 세속적 학계와 법조계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뭐 추석 지내고 이런 우리 전통 미풍양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찬반도 있겠지만, 근데 유대인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절기들이 있잖아요. 6월절 그때 이제 파는 이제 하메츠를 이제 판매 금지를 한다든지, 뭐 통교회방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절차들이. 근데 그거를 뭐 남녀를 기존 전통인데 그걸 또 남녀 분리를 없애고 양성 평등으로 가자는지 사회 규모에 가는 걸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건국정당이라는 노동당이 벤구리온의 정당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건국아버지예요. 약간 좌익 성향인 건 맞지만 그래도 국가 정체성에 관련해서 시온주의를 계속 주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당조차도 페미니스트 노선을 갖다가 주창하고 있고, 노동당에서 뭐 그건 좋아요. 사회정책 페미니스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티산 마라나라는 의원은 영입을 했습니다. 아랍계 의원인데 이 사람의 과거 주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공국은 곧 홀로코스트라 유대인 학살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 정체성을 해치는 문제인데. 이게 왜 아까 인구랑 이게 대비가 되냐면 인구 다수를 점해도 이런 정치 세력이 사회 제도권, 주류 언론, 법조계를 장악하면 지금 같은 베네트 라피드 내각이 나온다라는 그 결론을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럼에서는 노동당은 정통 시온주의 벤구리온 정당의 면모는 이제 실종됐다라는 거예요. 노동당이 그러면 시온주의를 포기했느냐? 아니죠. 시온주의를 재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잘 지내고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게 진정한 시온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용어 혼란 전설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게 쌓여서 정책으로 나오는 게 뭐냐. 왜 노선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정책을 반영하거든요. 구체적인 정책. 그 정책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전력 법안, 네게브 사막 녹지화 반대, 그 다음에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전력 인프라 공급 금지. 이게 실질적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치 노선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반증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스라엘 하용 그 신문에 칼럼이 나왔는데 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지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를 그 외부 제도권에서 보는 시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거는 솔직히 뭐 저나 마찬가지나 뭐 매일 제가 한겨레 신문만 보면은 그쪽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시각이라 이게 하염이란 그 서큘레이션 매체가 1위예요. 가장 대중적인 매체에서 이런 칼럼을 내놨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현실을 진단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칼럼의 결론은 뭐냐? 유대인 다수 점유만으로는 이스라엘의 국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학계, 정계, 언론, 법조계를 통해서 이제 보수 정치, 그 기회주의적인 보수 정치 세력도 퇴출하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논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우리한테 또 이렇게 기시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평행이죠. 2022년 새해 이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지금까지 9,303명에 이르렀습니다.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8,000명으로 줄었고 중증 환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화요일 이스라엘군이 나블러스에서 테러 위협 제거를 이유로 파타당 소속 무장단체인 알-아크사 순교자 여단 대원 3명을 사살하자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타당은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서 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경찰의 스파이웨어 불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매체 칼칼리스트는 경찰이 법원의 승인 없이 네타냐후 전 총리의 아들인 아브너를 포함한 총리 측근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 논란으로 인해 법원은 네타냐후 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 연기를 승인했으며 이번이 2번째 연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 없이 교착 상태인데, 그런데 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경제적 취약성을 많이 부각해야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란의 경제 상태, 물론 뭐 오랫동안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중국 때문에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란의 경제 상태. 이란의 석유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10개월 동안 석유 판매가 급속하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예산안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하루 석유 판매량이 일평균 12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되었지만 수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통신에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인용하는 보고서는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했거든요. 2020년, 21년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2년째 지속되는 불황을 탈출하고 6.2%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2%의 그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는 하는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실상은 이제 뭐 이걸 근거로 이제 이란 정권은 이제 체제 선전을 하죠. 이른바 주체 경제가 이겼다.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하면 주체 경제고, 이들은 저항 경제, 투쟁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이겨냈다. 우린 미국의 도움 없이도. 그렇죠. 국제사회 없이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은행 보고서를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분석 기사를 쓴 건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내부 경제가 잘 돌아가서 고성장을 한 게 아니라 오일 섹터에 대한 유리한 시장이 전개됐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세일가스를 포기함으로써 석유 가격이 올랐던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 현상은 아니다. 장기적 현상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중국 경제 둔화세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일 큰 헤비 바이어가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둔화세로 가면은 중국이 가장 이란 오일의 1등 클라이언트란 말입니다. 근데 경제 둔화세로 가면 오일을 이제 수입을 덜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락세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 돼야 이란도 잘 되는 건데 예. 중국이 앞날이 어두우니 예.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률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시적인 지표로는 실업률이 10%라고 해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 17%. 그러면 일반 경작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안정적인 목표 수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업률을 이제 계산할 때는 고용에 참여하는 인구 중에 실업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모수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상 고용 시장을 아예 포기했다라는 그 구직 포기자가 수백만 명이 이랬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 통계에 안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0% 이상이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과거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아주 강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산 로하니로 바뀌면서 온건파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이브라힘 라이시 아주 강성 보수, 초보수로 바뀌면서 좀 나아질까 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라이시 대통령, 이란 국민들도 이거 뭐 라이시 대통령도 별로 이렇게 통치 능력, 행정 능력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잠재 실업률도 꽤 높지만 이제 40% 이상의 이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부족으로 또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가장 대규모 시위가 어디서 발생하냐? 그 잘 나가다는 오일 산업 섹터에서 노조들이 지금 들고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반영되면서 이스라엘 정계도 이제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한 달 사이에 라이시 대통령이 지명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금 다 비토, 탄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장관 해임 건의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교체되지는 않았고. 지금은 이제 정치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정권 초기이기 하니까. 그거는 이제 실무 장관들이고 이란은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뭐 최고 지도자가 있으니까 뭐 대통령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장관 해임 건의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 집권 세력 소위 원리주의 강경파 안에서도 이거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 여론이 팽배하다는 얘기죠. 왜 오일 산업 섹터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은 약간 버퍼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 의견도 반영하고 독재를 하더라도. 근데 이런 이제 내부 파열음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조금 이제 이란 정권도 힘들지 않을까. 이 대목을 이제 서구에서 이제 핵 협상할 때 활용하라라는 주문을 블룸버그 통신에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픈 데를 계속 건드려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협상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는 자율경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전하는 오히려 반대적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그거는 착한 서구들의 바람이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이란은 니들이 지금 우리 아픈 데를 건드려서 안 해 하고 오히려 협상장 박차고 나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